뜨겁고 끈적하게. 제1화. 새쌍둥이. 뜨겁다. 너무나도 뜨겁다. 마치 온몸이 불에 타듯이 괴롭다. 반유설은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목을 축일 수 있기만을 바랐다. 남자의 차가운 입술이 그녀에게 내려앉으며 힘껏 그녀를 정복했고 이는 그녀로 하여금 감미로움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팔을 뻗어 그의 목을 감으며 끊임없이 갈구했다. 야수와도 같은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벽에 비친 그림자는 겹겹이 뒤엉키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어두운 불빛 아래 반유설은 남자의 모습을 똑똑히 보지 못했고 그저 짐승같이 사나운 그가 그녀를 곧 삼켜버릴 것만 같이 느껴졌다. 날이 밝고 나서야 남자는 몸을 일으켜 자리를 떴다. 반유설은 비몽사몽한 상태로 눈을 떴고 그녀의 흐릿한 시선으로 들어온 것은 매끈하고 훤칠한 뒷모습과 허리 뒷부분에 새겨진 흉악한 늑대머리 모양의 문신이었다. 문신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했다. 흉악한 늑대는 커다란 입을 쫙 벌리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사람을 집어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했다. 반유설은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았다. 꿈에 그녀는 덩굴이 되어 커다란 나무에 뒤엉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잠에서 깨었을 때 온몸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반유설은 무거운 머리를 감싸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침대 위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카펫 위에는 너덜너덜해진 남자의 셔츠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는 그대로 몸이 얼어붙었고 어젯밤 있었던 일들이 빠르게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약혼식에서 예비 남편의 배신을 맞은 그녀는 절망스러웠고 멘탈이 완전히 나가 있었다. 이에 사촌 여동생 백이슬이 그녀를 에롯으로 끌고 갔다. 그녀가 인사불성으로 취해 약혼자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던 그때 백이슬은 그녀에게 남자 모델 하나를 붙여주었다. 반유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숨을 들이마시며 허둥지둥 명치를 가렸다. 세상에, 그녀는 자신의 처음을 이렇게 허무하게 낯선 남자에게 바쳤다. 반유설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움을 금치 못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반유설은 다시 정신을 차렸고 침대에서 재빠르게 일어나 옷을 입고 자리를 떴다. 그러나 호텔 입구에는 한 무리의 기자가 그녀의 앞길을 막고 있었다. 반유설을 향한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그녀는 눈이 부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했다. 온갖 듣기 거북한 말들이 폭풍처럼 그녀를 덮쳤다. 반유설 씨. 서씨 가문한테 파혼을 당하고 에로스에서 남자 모델을 만나 함께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반유설 씨. 그 남자 모델 트랜스젠더라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반유설 씨. 아버지가 파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반유설 씨. 방금 저희가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아버지가 그룹 빌딩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반유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녀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으나 마주오는 차에 치여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다음 날 아침 해성갑부 반유혁 파산, 투신자살, 반씨 가문의 아가씨 서씨 가문 큰 도련님의 파혼당함. 그날 밤 에로스 바에서 트랜스젠더와 원나잇을 가져 단 2개의 폭발적인 뉴스는 순식간에 전국의 모든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뜨거운 화제성으로 모든 사람들의 화두에 올랐다. 하룻밤 사이 반유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만인의 주목을 받던 재벌가의 아가씨에서 행동이 신중하지 못한 몸을 막 굴리는 방탕한 여자가 되어버렸다. 10개월 뒤 허름한 시골 의원, 아기의 낭낭한 웃음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주씨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허약한 반유설에게 다가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축하드려요. 이남일녀, 새쌍둥이에요. 4년 후 해성역 반유설은 새 아이를 데리고 주씨 아주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상경했다. 공처럼 살찐 모습을 한 주씨 아주머니는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었고 몇 발짝을 가지 않고도 숨을 헐떡였다. 반유설은 색이 바랜 데님 백팩을 메고 있었고 새 꼬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힘겹게 빼곡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다. 이때 그들 5 식구의 모습은 피난하려 시골에서 갓 상경한 거지 꼴이었다. 그들은 도시로 올라와 친척에게 빌붙으려는 것만 같았다. 꺼져, 촌년아. 밍크 코트를 입은 여자가 주씨 아주머니를 세게 밀치며 독서를 퍼부었다. 반유설이 따지기 위해 앞으로 나선 그 순간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서더니 그녀 옆에 멈춰섰다.
사람들이 무슨 상황인지 반응하기도 전에 몇십 명의 보디가드들이 차에서 내렸고 두 줄로 나란히 서더니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사모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2화 롤스로이스를 치다. 차 브랜드를 확인한 반유설은 서시 가문의 차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순간 감격했다. 설마 그녀를 데리러 온 건가? 혹시 서주화는 종래로 그녀를 배신한 적이 없었던 건 아닐까? 그때는 그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약혼을 파기한 게 아닐까? 이제 그녀가 돌아온 것을 알고 그가 직접 마중 나온 건 아닐까 싶었다. 아가씨, 주환 도련님이 저희를 데리러 온 건가요? 주씨 아주머니는 난데없는 기쁨에 앞으로 나서려고 했고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두 명의 보디가드가 그녀들을 밀쳐냈다. 이어 무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우아하게 걸어 나왔다. 반유설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백이슬이었다. 백이슬은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었고 고귀하고 우아했다.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얼굴에는 정교함이 더해졌다. 그녀의 옆에는 꼬마 남자아이가 있었고 반유설의 새 아이와 또래로 보였다. 사모님, 작은 도련님, 이쪽이십니다. 보디가드는 매너 있는 목소리로 그들을 안내했다. 앞으로 KTX는 절대 안 탈 거야. 너무 더러워. 죄다 서민들 뿐이잖아. 백이슬은 손가락을 축혀들고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네네네. 날씨만 아니었으면 도련님이 두 분을 고생시킬 리가 없으셨을 겁니다. 백이슬은 보디가드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꼬마 남자아이를 데리고 고급 외제차에 올라탔다. 모자는 매우 거만하고 우쭐했다. 사람들에게 눈길 한 번을 주지 않았으니 사람들 사이에 있는 반유설을 발견할 리가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주씨 아주머니는 백이슬을 알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방금 저 사람 친척 아가씨 아니에요? 설마 주환 도련님이랑 결혼을 한 건 아니겠죠?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서시 가문의 차량 행렬이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던 반유설은 순간 서주환이 자신에게 했었던 약속이 떠올랐다. 그는 한평생 그녀를 제외한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그는 돌아서자마자 그녀의 사촌 여동생과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큰 아이까지 있다니. 반유설은 코가 시큰해졌고 눈가가 빨개졌다. 엄마, 왜 그래요? 반유설의 눈가가 빨개지는 모습을 본 새 꼬마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그녀를 둘러쌌다. 엄마 괜찮아. 반유설은 촉촉해진 눈가를 닦으며 자세를 낮춰 포동포동한 새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다. 엄마, 속상해하지 마요. 준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멋진 차 사줄게요. 그러면 엄마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되잖아요. 준이는 반유설이 괴롭힘을 당한 탓에 속상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엄마, 누가 괴롭히면 내가 가서 팰 거예요. 아니는 포동포동한 작은 주먹을 휘두르며 빵빵해진 볼로 화를 냈다. 비니는 핑크핑크한 작은 얼굴을 반유설의 얼굴에 비비며 착하고 깜찍한 말투로 위로했다. 엄마, 울지 마요. 안 울어. 안 울어. 비니의 주머니에서 초록색의 작은 머리가 쏙 나왔다. 씩씩하고 늠름한 작은 앵무새였다. 동그랗고 커다란 눈알을 굴리며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다. 아이고 착해. 엄마 안 울었어. 반유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웃는 얼굴을 지어 보였다. 가자. 엄마가 집에 데려다 줄게. 오예. 집에 간다. 반유설은 새 꼬마들에게 뽀뽀를 한 뒤에 다시 배낭을 메고 택시 잡는 곳으로 향했다. 예전에 반유설이라면 온갖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재벌가의 아가씨였으니 외출 시 호화로운 고급 외제차는 기본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주씨 아주머니와 새 꼬마를 데리고 큰 짐 작은 짐 들쳐매고 줄 서서 택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두 어른과 새 꼬마는 승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속했다. 그래서 반유설은 주씨 아주머니와 따로 택시를 잡아야 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당장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았다. 택시 기사는 급한 마음에 과속을 했고 그 바람에 펑하는 소리와 함께 길 어구에서 롤스로이스를 박았다. 기사는 놀란 마음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전전긍긍한 상태로 차에서 내렸다. 반유설은 조수석에 앉아 미간을 찌푸리고 밖을 내다보았다. 이 차는 기세가 대단했다. 리미티드 에디션인 롤스로이스 팬텀이었다. 전 세계에 단 7대만 존재하는 이 차량은 살짝 긁힌 것이라 해도 택시 기사가 전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제3화 늑대머리 문신. 이 분쟁은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매듭 지어질 것 같지는 않았다. 날이 을씨년스러운 걸 보아하니 곧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았다. 반유설은 아이들이 비를 맞게 하기 싫었다. 특히나 비니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비를 맞으면 무조건 감기에 걸릴 게 뻔했다. 준이, 아니, 비니, 차에 꼼짝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엄마가 가서 보고 올게. 반유설은 아이들에게 당부한 뒤에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엄마, 조심하세요. 세 꼬마들은 이구동성으로 귀띔했다. 비니 주머니에 있던 앵무새가 머리를 빼꼼 내밀고 두리번거렸다. 비니는 간식 한 봉지를 꺼내 앵무새의 입에 밀어넣었고 작은 손으로 포실포실한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제인, 조금만 더 참아. 금방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택시 기사는 다급하게 설명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아이를 셋이나 데리고 탄 것도 모자라 짐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타서 적재량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타고 있는 차를 치게 된 겁니다. 택시 기사는 말을 이어가다 반유설을 가리키며 질책했다. 이 일은 당신이 책임져요. 제가 왜? 반유설이 앞으로 나서서 따지려고 하던 그때 롤스로이스의 창문이 갑자기 내려갔다. 됐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아직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서요. 조수석에 앉은 젊은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고 시선은 반유설의 얼굴을 잠깐 스쳤다. 네. 양복을 입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고 기사에게 앞으로 운전 조심하시죠. 라는 한마디를 던진 뒤 빠르게 차에 올라탔다. 반유설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앉은 남자는 그녀를 등지고 있었고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였다. 그는 몸에 상처가 있었고 등태에는 흉악한 흉터가 그어져 있었다. 새빨간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며 허리 뒷부분에 있는 늑대머리 문신을 물들이고 있었다. 늑대머리 문신. 반유설은 놀란 마음에 눈을 커다랗게 떴다. 얼이 빠진 모습으로 문신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심장이 거의 멎는 느낌이었다. 흉악하고 사나운 모습의 늑대는 피로 물들자 더더욱 살아있는 듯 생동했고 피로 물든 붉은 두 눈은 마치 반유설을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남자였다. 정말 그 남자였다. 길 막지 말고 비켜. 택시 기사가 갑자기 반유설을 밀쳤다. 반유설은 비틀거리다 바닥에 쓰러졌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롤스로이스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차가 멀어지는 방향을 보던 반유설의 머리는 윙윙 울렸다. 방금 전 차에 타고 있던 그 남자. 정말로 그 사람일까? 아이들 아버지 말이다. 에로스의 제비가 아니었나? 어떻게 저렇게 진귀한 차에 타고 있는 거지? 또 왜 다친 거고? 저기요. 왜 저희 엄마 밀치시는 거예요? 반유설이 넘어지는 것을 본 아니는 마치 화가 잔뜩 난 작은 사자 같았고 주먹을 꼭 전 채로 기사에게 질문했다. 꼬마 녀석.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너희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꼴이 날 정도로 재수 없진 않았을 거야. 기사는 욕설을 퍼부었다. 아저씨가 과속해서 앞차를 박았으면서 우리랑 뭔 상관인데요. 준이는 앳된 목소리로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저희는 승객이니까 책임을 감당할 이유가 없어요. 아저씨야말로 과속을 했으니 교통법을 어긴 거예요. 저희는 아저씨를 신고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저씨가 저희 엄마를 괴롭혔으니까 경찰 아저씨한테 붙잡아 가라고 할 거예요. 비니는 입을 삐죽거렸고 씩씩거리며 도로 중앙을 가리켰다. 바로 저쪽에 교통경찰 아저씨가 있어요. 그녀의 어깨에 앉아있던 제인도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말을 보탰다. 교통경찰 아저씨. 교통경찰 아저씨. 에이씨. 정말 귀찮네. 너희들 당장 내려. 당신들 안 태워. 기사는 트렁크를 열어 반유설의 짐을 냉동댕이 치고 나서 바로 택시를 끌고 자리를 떴다. 저기요. 너무하시네. 반유설은 바닥에 널브러진 짐을 허둥지둥 준 뒤에 새 꼬마를 챙겨 도로 옆으로 향했다. 쏜살같이 달려가는 롤스로이스의 뒷좌석에 앉아있는 예도하는 고개를 들어 백미러를 쳐다보았다. 방금 전 차 옆에 서 있던 그 여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익었지만 어디에서 본 적 있었는지는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예 대표님, 일단 마취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가 남자를 위해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다. 괜찮아.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러시다면 조금 참으셔야 됩니다. 이제 상처를 꿰매도록 할게요. 의사는 눈썹을 찌푸리고 남자를 위해 상처를 꿰매주기 시작했다. 마취를 진행하지 않은 탓에 되려 의사 선생님이 긴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자의 구릿빛 피부는 등불 밑에서 그윽하고 차가운 광택을 내뿜고 있었다. 근육 라인은 격렬한 통증에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제4화 처음으로 예도하를 마주하다. 월요일 이른 아침 반유설은 주씨 아주머니와 함께 새 꼬마들을 새 유치원에 등원시켰다. 그러고 나서 황급하게 성천 그룹으로 향했다. 반유설은 며칠 동안 35곳에 이력서를 넣었고 면접을 보았던 17곳의 회사에서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거나 돌아가서 소식을 기다리라고만 했다. 유일하게 면접에 통과되었다는 전화를 준 회사는 소문으로만 듣던 성천그룹이었다. 반유설은 의문이 들었다. 작은 회사에서조차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비즈니스 제국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성천그룹에서 그녀에게 전화를 주다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성천그룹의 인사팀에 도착한 그때에서야 문득 무언가를 깨달았다. 너였어. 오랜만이네. 아가씨. 허문철은 미소 띤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악의를 품은 웃음을 띠고 있었다. 몇 년이나 지나도 아가씨는 그대로시네. 예전이랑 똑같이 예뻐. 허문철. 우리 아빠가 너 반씨 그룹에서 쫓아낼 때 죽을 때까지 혜성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감히 다시 돌아와. 반유설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반씨 그룹의 전부 대표인 그는 그녀에게 나쁜 마음을 품은 탓에 반씨 그룹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곳에서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반씨 가문은 진작에 몰락했잖아. 아직도 본인이 재벌가의 아가씨인 줄 아나 봐. 허문철은 조롱하는 말투로 썩소를 지었다.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자리도 내가 선심 써서 만든 거야. 반유설은 분노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는 바로 뒤돌아 자리를 떴다. 반유설, 이건 내 마지막 기회야. 지금 이 문을 나선다면 단언컨대 너 앞으로 혜성에서 일자리를 절대 찾지 못할 거야. 가서 몸이라도 판다면 모를까. 등 위에서 허문철의 방자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전해왔다. 반유설은 가슴에 분노가 가득 차올랐고 발걸음을 재촉해 자리를 떴다. 그녀로 하여금 그에게 머리를 숙이게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다. 나올 때가 되어서야 반유설은 빌딩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중년 남성 한 명이 온몸이 휘발유에 흠뻑 적셔져 있었고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주위 사람들을 협박했다. 다가오지 마. 나이에도 화만 날 거야. 당장 나오라고 해. 주위의 직원들도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경호원들은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임원 몇 명이 그를 진정시키려 했었다. 조 대표님, 진정하시고 말로 합시다. 진정하라고. 실수로 기분을 상하게 했을 뿐인데 하룻밤 사이에 파산하게 만들었어. 난 집을 잃은 개꼴이 되었다고. 당신들 같으면 진정이 되겠어. 남자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 이 말을 들은 반유설은 자신의 아버지 반유혁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반씨 가문이 경영하던 회사는 잘만 굴러갔었는데 왜 갑자기 파산을 한 건지.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모습도 보지 못한 채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접했다. 설마 그녀의 아버지도 눈앞에 이 사람처럼 박해를 당한 건 아닐까. 예 대표님 오셨습니다. 바로 이때 누군가 높은 목소리로 외쳤다. 반유설은 고개를 들어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롤스로이스 천천히 들어섰고 경호원들은 빠르게 앞으로 나서서 현장을 정리했다.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다급하게 뒤로 물러서며 길을 내주었다. 휘발유를 뒤집어 쓴 남자는 곧바로 차를 향해 돌진해 갖고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예도하, 너 오늘 반드시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 주위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롤스로이스를 바라보았다.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혜성에서 쳐다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반유설은 뒷좌석에 꼿꼿하게 앉아있는 검은색 그림자를 어렴풋이 보았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바깥 상황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 했다. 기사와 조수석에 앉아있는 보디가드는 그의 지시가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기마저 숙연하고 적막이 흘렀다. 차 안의 남자는 마치 빙산처럼 차가웠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그저 차갑게 손으로 사인을 보냈다. 다음 순간 차는 갑자기 엑셀을 밟고 휘발유남을 향해 돌진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버렸고 휘발유남은 더더욱 멍하니 자리에 굳어버렸다. 상대가 이 정도로 단호하게 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차가 그를 치기 직전에 다다른 모습을 본 반유설은 갑자기 쏜살같이 앞으로 나아가 그를 끌어당겼다. 차 안의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그윽하고 깊은 눈가는 반유설의 얼굴에 시선을 멈췄고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소설 뜨겁고 끈적하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읽으려면 포켓모블 앱을 다운로드하세요.